요즘 미국 대출금리 얼마 정도 합니까? 내국인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미국은 대출이 이제 모기지가 primary residence냐, 그러니까 네. 나의 거주용 집이냐, 뭐 아. 세컨홈이라 그래서 이제 투자용이냐. 뭐 투자용보다는 약간 여름에 내가 놀러 갈 집이냐, 네, 네. 세컨홈이죠, 세컨홈. 세 번째 집부터는 거의 인베스트먼트 투자용 집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거주용 집이 이자율이 제일 낮아요. 아무래도 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네, 네. 그래서 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뭐 다운페이를 진짜 조금만 하고 살 수도 있고요. 신용도만 좋다면. 근데 이제 투자용 같은 경우는 네. 이자율이 다운페이를 보통 한 40% 정도 하셔야 다운페이가 돼요. 이제 뭐 집값이 10억이면 내 돈을 뭐 한 10%, 20%그 퍼센테이지를 다운페이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자기 자본금이 자기 필요한 자본금. 거죠. 네, 10억짜리 집이면 뭐 3억에서 4억 정도 필요하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자율이 그런 것들은 내국인 기준으로는 한 6.5% 정도 나오고요. 내국인 6.5요? 네네, 투자용은. 아, 투자용은? 네네, 거주용 네. 말고 네, 투자용은. 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는 더 높습니다. 와. 한 8.5%? 뭐 거의 그 정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 작년에 알아볼 때는 네. 몇 프로였나요? 한 4%? 아, 4%요? 4, 5? 그때는 4, 굉장히 5%였던 것 같은데. 엄청 낮았던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한테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렌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대출 잘 내주고요. 내가 네. 뭐 몇 채를 갖고 있어서 상관없이 대출은 잘 나옵니다. 아. 다만 지금 네. 이자율이 좀 높다. 네. 중요한 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출은 나온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잘 나옵니다. 실패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한국 부동산은 지금 쫙 미친듯이 올랐다가 아, 네. 최근에 또 한 30%씩 빠졌거든요. 네네. 물론 입지 좋은 서울은 뭐 20%, 15% 빠진 곳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지방으로 가면 뭐 40% 뭐 음. 이상 빠진 곳도 있고 미국도 최근에는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한국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네.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저금리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이었으니까 그땐 낮게 사셨는데 지금 갈아타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금리를 더 높게 받아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도 없고 네. 수요자, 그러니까 구매자도 못 사고 그러니까 네. 판매도 없고 구매도 없으니까 거래량 자체가 줄고. 거의 한 30-40% 줄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서서히 약간 네.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인기 있는 지역은 네.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예를 아. 들면은 뭐 다들 한국 분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얼바인 지역이라든지 그 얼바인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빌리지. 네, 뭐 오차드 힐이라든지 네, 네. 뭐 그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또 럭셔리 마켓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방어는 잘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근데 얼바인 같은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얼바인만 고집할 필요 없다. 아. 너무 좋은 지역 너무 많다. 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미국 분이세요? 아,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아. 중학교 때 미국 이민을 갔다가 네.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에서 군 생활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 해군으로 3년 동안 장교 생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복무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까 뭐 아니면 한국에 남아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한국과 좀 미국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미국 부동산 쪽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 또 다른 취업을 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취업은 잠깐 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잠깐이라고 하기엔 네. 좀 기네요. 한 5년 정도 취업을 했었고요. 네. 네, 저는 그때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ASML이라는 네. 네덜란드 장비 회사거든요. 아. 노광 장비 만드는 네. 회사인데 거기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럼 그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갑자기 미국 투자를 넘어가서 미국 투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 뭐 유학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집을 찾아드리고 도와주고. 네, 도와드리고 이제 뭐 송금하는 거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런 것들 이제 도와드리다 보니까 약간 부업 네. 형태로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런 수요가 이제 점점 느는 거죠, 희한하게. 그래서 뭐 소개로 이제 그 요청도 네. 하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부업이 아니라 이제 본업으로 해야겠다 해서 본업으로 뛰어든 케이스입니다. 와. 네.
대단하네요.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이거를 사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뭐 고민도 많았는데 네. 지금은 뭐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 막 미국 부동산도 투자하고 하세요? 어때요? 실제로도 저는 직접 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하지 잘 안 하고요.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국 부동산에 네. 대해서는 또 랭군 대표님께 또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네. 미국 부동산을 그러니까 꼭 가져야 된다, 꼭 네. 사세요 이런 거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라고 네, 가정을 네, 했을 네, 때 네. 이 지구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화라는 자산에다가 100% 올인해 놓은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 자산을 100% 올인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네, 네. 굉장히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내 자산을 위험한 네. 시기에 이제 해칭을 할 수 있거나 네. 뭔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좋은 자산이 미국 부동산이 아닐까?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거 그런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는 조금 위험한 시기이고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시기.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죠.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상황이 왔을 때 네. 준비하고 매수를 하려면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던 뭐 네, 알아두던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시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아는 지인분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미 자산가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돈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고. 이미 다주택자고 저 사면 오를 것 같은데 TX에만 해도 막 12% 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투자를 조금 스탑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미 국내에서 부동산 여러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미국으로 눈을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20대 고객이 오시는 분들 경우도 간간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한국에 부동산 사라, 너 살 집부터 일단 사라.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이미 다주택자 포지션이신 분들은 네. 이거를 더 늘려나가실 때 미국 네. 부동산을 옵션에 두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옵션인 거죠. 네네, 하나의 옵션인 거죠. 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거죠. 그렇죠. 그 달러 자산을 보유한다라는 거는 이제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네. 기회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를 미국에서 유보시켰다가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 원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네. 1,700원, 1,800원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이미 달러 자산을 네.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실제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뭐 사례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걸 투자했을 때 우리가 네네. 어느 정도 자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네네. 뭐 어바웃이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이제 클로징한 매물이 한 두 건이 있는데 네. 그분은 이제 한 채는 투자용 매물을 사신 거고 네. 한 채는 거주용 매물을 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미국 이민을 가실 건데 뭐 당장 이민 가셔가지고 네. 뭐 마땅히 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채를 투자용으로 사신 거예요. 월세 거기서 받으려고. 월세로 이제 생활을 하시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LA에 이제 멀티 유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집인데 여러 가정이 들어가 있는 이제 집을 사셨어요. 네. 가격은 한 100만 불 정도 되고 네. 월세는 뭐 한 6,500에서 7,000불 정도 나옵니다. 100만 불 하면 한 저희 10, 구독자분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한 3억 정도? 13억 정도 대략? 12억에서 13억 정도 되는 네. 이제 매물을 사셨고 네. 월세가 6,500불에서 한 7,000불 정도 나오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한 800만 원 800만 이상 원.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한 이제 돈이 됩니다. 8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정도 매매가면은 월세가 40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두 배 정도 되죠. 근데 그러네. 이제 단점은 이제 대출을 안 끼시고 네. 올 현금으로 사셨어요. 지금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아서 어쨌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안 끼는 게 좋다. 그건 맞네요. 그래서 그냥 올 캐시로 사셨고요. 네. 올 캐시로 사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제안드린 전략은 어쨌든 금리가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느 그렇죠. 순간부터 뭐 내년이 됐던 내후년이 됐던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또 자산 가치는 또 상승을 할 거고 그때 이제 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파이낸스로 뭐 얘가 지금 100만 불인데 뭐 예를 들어 120만 불까지 컸다. 그러면은 뭐 한 120만 불 기준으로 70%를 빼거나 그래서 그걸 재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전략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인 가족이신데 가셔서 하나는 이제 자녀분들하고 거주하실 집, 하나는 이제 생활비로 쓰실 집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는 못해도 100만 불 정도 이상 돼야지 투자를 할 만한 집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12억 정도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야,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얼마 나옵니까? 근데 이제 비용까지 빼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네, 뭐 관리 비용하고 뭐 이런 거 빼면은 지금 7,000불이라고만 가정했어도 8.4%잖아요. 그렇죠? 8.4% 맞나요? 아니, 월세가 지금 800에서 또 빠지는 게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뭐 관리 비용 좀 빠질 거고 뭐 그런 거 넉넉하게 빼면은 한 20%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넉넉하게 좀 보수적으로.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유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뭐 감소하고 있으니 부동산이 뭐 되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 하락 시기에서는 또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오르면은 인구는 상관없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 이제 미국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물론 한국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한국은 2070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인구수가 3,500만 명 이렇게 줄더라고요. 거의 뭐 2100년 되면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아직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계속 늘고 있고 지금 한 3.3억 명 정도 되는데 한 2070년 정도면 한 3.8억 명 정도로 인구수가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2100년 정도 돼야지 이제 세츄레이션이 점점 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녀들한테 계속 물려줄 수 있으면서 이게 계속 스스로 커가는 자산이 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부동산의 특징이 사람 인구가 늘어나야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어야 이제 가격이 이제 점점 올라갈 텐데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과연 이제 서울이나 부산 같이 막 대도시 말고는 정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좀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은 안 그런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구를 하나의 어떤 나라라고 봤을 때 미국이 서울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코로나 기간에 좀 줄긴 했지만 거의 뭐 매해 100만 명 이상 계속 이민자들이 늘고 있고, 인구수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굉장히 땅덩어리 아무리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집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신 뭐 LA라든지 뭐 조지아, 애틀란타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동안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곽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 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대도시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이제 아파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아파트, 왜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살고 싶고 일단 주거 형태로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갑자기 단기간 내에 마구 짓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희소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미국은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가 있긴 있죠. 메트로시티에만 있고.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주류는 주택이잖아요. 맞습니다. 단독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단독주택 투자는 잘 안 하니까. 근데 마치 미국에 가가지고 단독주택 투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인식을 조금 깨트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주류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투자 목적으로 보시냐, 거주 목적으로 보시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면 사실 이 부동산의 형태가 어떻게 됐든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만 잘 나오면 되고, 좋은 부지에 있으면 되고, 물론 외관상으로 봤을 때나 뭐 크게 하자 없는 그런 좋은 매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이제 단독주택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단독주택을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단독주택 투자하면 집값도 안 오르는 데다가 이제 뭐 수익률도 낮고 단점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단독주택이. 왜냐면 이게 주류가 아니니까. 근데 미국은 주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요도 탄탄하고 월세도 잘 나오는 데다가 시세도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의 문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끼리 뭔가 패밀리 그렇죠. 가족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뭐 보안, 네, 시크릿. 맞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담장 있고 그 대신에 뒷마당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뭐 바베큐 파티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사실 아파트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네. 특히 뭐 LA 지역 같은 경우는 멕시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스페니시 쪽 그 계열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한국보다 더 가족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주일 저희는 추석 때나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설날 때나 만나서 네.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하고 하잖아요. 네. 걔들은 매주 뭐 목요일, 금요일 뭐 만나가지고 바베큐 파티하고 네. 그런 걸 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단독주택 필요하죠. 그 단독주택이 필요하죠. 그리고 뒷마당, 넓은 뒷마당이 필요하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주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는 확실한 거네요. 수요는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공급인데 네. 혹시 뭐 정부에서 야 집이 부족해 많이 지어 네.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출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거할 수 있는 네. 그 지역은 한국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캘리포니아만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돌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 이건 어쨌든 한정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출퇴근도 해야 되고 도시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멀어지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미국은 굉장히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하철 이런 거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그런 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잘 안 네. 돼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도심 지역으로 개발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신축으로 짓는 것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이미 지어진 집에다가 네. 추가로 증축을 하거나 네. 이런 이제 전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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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넓은 부지에 집을 갖고 있으면 남는 땅에다가 뭐 원베드 원베스 만들어가지고 네. 네. 뭐 렌트를 준다던가 이런 방법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만약에 뭐 제 지인분들처럼 네. 뭐 자금 여력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자제분도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앞으로도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그 친구가 미국에 취업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사두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의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유학도 하실 생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실 생각이 있으시면 보통은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학비를 보내시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달 이제 학비를 네. 보내야 하거나 이제 생활비를 보내야 되거나 이럴 때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번거로운 거죠. 그 절차 네. 자체가 매번 이제 은행 가서 송금하셔야 되고 네. 목적을 다 소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미국에다 집을 사셔서 이제 임대소득을 얻으시면 그걸로 아이들한테 뭐 학비로 그렇죠 생활비로 쓰게끔 한다든가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뭐 조기에 좀 유학 가신 친구들 있잖아요. 네. 조기에 유학 갈 때 같이 집을 하나 사십니다. 그래서 네. 임대소득으로 계속 학비나 생활비로 쓰시면서 계시다가 네. 나중에 얘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이걸 팔면 되잖아요. 팔고 그걸 학비로 이제 대학 학비로 이제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네. 하는 게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한다면 네. 뭔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좀 해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환율도 사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또 환율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 1200 후반대 정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구매 절차에 대해서 물론 미국에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브로커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절차들을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좋은 에이전트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이분이 정말 그 프로페셔널하게 답변을 주시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대변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물론 저희가 책도 썼지만 저렇게 책을 쓴 이유는 뭐 부동산을 많이 무조건 사라 이런 거보다는 이제 미국 부동산에 미국 대해서 부동산 바이블 좀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뭐가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실전 사례들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고객 진짜
진행하셨던 고객들 케이스도 다뤄져 있고요. 아, 실전 투자 방법 심화 편이 있네요. 기본 심화. 맞습니다. 한국 분들이 또 투자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송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좀 자세하게 좀 다뤘습니다. 미국 부동산 했을 때 뭐 그냥 들어보면은 뭐 선망의 대상인 것 같기도 한데 리스크나 막 단점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만 많이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차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게 있구나. 네, 월세를 이제 따박따박 내면은 좋은데 참 네. 좋은데 이제 언제 뭐 얘가 갑자기 뭐가 삔또가 상해가지고 월세를 안 낸다든지 뭐 갑자기 뭐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언제 소송을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안 LA 쪽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제 한국 분들 보시면 이제 1세대 이민자들, 그러니까 1세대 한국 분들 이렇게 1900년도 초반에 이제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의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 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탁밤에 이제 청년이 살고 있는데 월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청년 너 월세 언제 낼 거야?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지금도 자연스럽죠. 지금도 자연스럽고.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내가 임차한 공간에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그 지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식 마인드로 가셔가지고 뭐 월세 뭐 한 하루 이틀 밀렸다고 가서 너 빨리 월세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잔소리도 엄청 합니다. 야 청소 좀 해. 아니 냄새나. 뭐 청소에 쓰레기 치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애들이 그걸 다 리코딩을 해놔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주인이 와서 자기한테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그거를 쭉 리코딩 해놨다가 나중에 기회 봐서 이걸 그냥 수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나는 마땅히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증거를 다 수집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매니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물론 법의 그 임차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괜찮지만 오히려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임차인 관리가 좀 우리나라랑 좀 달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직접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률이 뭐 조금 뭐 0.5%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맡기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때에 맞춰서 월세를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은 뭐 시기도 놓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꼭 뭐 한 달 전, 세 달 전 이렇게 노티스를 미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 올릴 거야, 뭐 얼마 몇 % 올릴 거야. 올릴 수 있는 퍼센트도 시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뭐 LAC라고 하면은 LAC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만큼 올릴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꼭 프로페셔널한테 맡기시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 임차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맡길 것 같아요, 무조건. 무조건 맡기시는 게 좋죠. 한 달 월세 정도 그 뭐 낸다고. 맞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 월세 10% 정도 납부를 하시는데 뭐 사실 이제 그거는 월세 가격에 따라서 뭐 5에서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임차인 관리 말고는 단점이 없을까요? 또 추가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초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잘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한 50년, 100년은 기본이던데요, 제가 보니까. 50년이면 젊은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50년이면은 어우 영하네. 한국에서는 막 상상도 못 하잖아요. 거의 뭐 쓰러져 가는 집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좀 문제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인스펙션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수리 유형이 보통 좀 어떤 것들이 자주 나올까요? 주로 이제 누수 이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천장에서 물 새는 거. 아니면은 보통 흰개미 많이 나오고요.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이제 에어컨 시스템이 뭐 망가졌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누수를 제일 조심해야 되겠다. 누수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또 화재 위험이 또 있잖아요. 아무래도 목조주택이니까.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보험사들이 주로 보는 게 이 집이 불이 날 만한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한번 그런 거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뽀시렉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갔다 온 지 좀 됐는데 야, 미국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또 새롭고 재밌네요. 네. 혹시 미국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네. 뭐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물론 이제 지금 당장 그 액션을 취하시기는 어려운 시기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 부동산이라는 아이템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전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다 원화 자산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위험한 시기에 회칭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실물 금이 됐던, 뭐 부동산이 됐던, 뭐 중국에 있는 부동산이 됐던, 일본에 있는 부동산이 됐던,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시기에 해칭하려면 다른 자산, 다른 형태의 자산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제 달러 자산까지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태평양 건너에 굉장히 그 멀리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부동산 거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굉장히 한국보다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중간에 에스크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오플랫 이무영 대표님 모시고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